2억 5천만 달러짜리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엔진이 꺼진 채 파도 위에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이 배 안에는 영하 163도의 액화 천연가스가 가득 실려 있었는데 잘못하면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릴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배를 만든 곳은 중국 최대 조선소인 후동중화. 시항한 지 고작 2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호주 정부는 이 배의 입항을 반년간 금지시켰고 결국 선주들은 다시 한국 조선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싼 가격에 혹해서 중국 배를 샀다가 피눈물 흘린 선주들의 이야기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6년입니다. 후동중화조선은 자국 해운사 CESI의 주문을 받아 17만 4천 입방미터급 초대형 LNG 운반선 6척을 건조했거든요. 중국 조선업 역사에서 꽤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전까지는 구형 증기터빈 방식의 LNG선만 만들어봤을 뿐이었습니다. 최신 이중연료 엔진이 탑재되는 대형 LNG선은 사실상 첫 도전이었고 문제는 이 도전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로써 CESI 글래드스토너는 2018년 6월 호주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추진 시스템 이상으로 바다 위에서 꼼짝도 못하게 됐거든요. 결국 파푸아뉴기니 인근까지 끌려가서 수리를 받았는데 LNG 운반선이 바다에서 표류한다는 건 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LNG선의 설계 수명은 보통 20년 이상이거든요. 그런 데가 고작 2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춘 건 단순한 하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설계부터 건조 공정, 품질 보증 체계 전반이 실패했다는 뜻이었고 업계에서는 이걸 구조적 신뢰 붕괴라고 불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사고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건데 같은 조선소에서 만든 같은 시리즈 배에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터졌거든요. 2023년 11월에는 CESI 칭다오호가 호주 퀸즐랜드주 커티스 아일랜드 LNG 터미널에서 화물을 싣던 중 전력 계통이 통째로 나갔습니다. 이 터미널은 배 한 척만 접안할 수 있는 구조라서 칭다오호가 멈춘 동안 다른 배는 아예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거든요. 호주 오리진 에너지는 이 사고로 LNG 생산을 중단했고 최소 3척의 선적 일정이 밀려버리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LNG 운반선 하루 용선료가 약 9만 7천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이 넘으니까 이 사고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칭다오호가 터미널을 일주일 넘게 막으면서 다른 배들의 운항 스케줄까지 엉망이 됐는데 피해 규모를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죠. 호주 해사안전청은 이례적으로 칭다오호의 호주 항만 출입을 6개월 가까이 금지시켰는데 보통 이런 입항 금지는 길어야 몇 주거든요. 반년이나 막아버린 건 중국 측이 사고 원인 파악 과정에서 소통에 극도로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나면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빠르게 해결책을 내놓는 게 국제 해운업계의 기본인데 중국은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서는 확실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중국산 LNG선은 아직 믿을 수 없다는 거였죠. 여기서 LNG 운반선이 왜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배인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중국의 실패가 제대로 이해되거든요. 천연가스를 배로 운반하려면 영하 163도까지 냉각해서 액체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극저온 상태를 수천 킬로미터 항해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화물창에 미세한 균열이라도 생기면 가스가 새어나오거든요. 인하대 이장현 교수에 따르면 LNG가 유출되면 도시 하나를 날릴 수 있는 폭발력입니다. 서울대 우종훈 교수도 영하 162도의 액체 천연가스가 기화해서 화물창 밖에 닿으면 철판이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거든요. 일반 화물선과는 차원이 다르게 누출에 민감한 배라서 극저온 화물창과 증발가스 처리 시스템, 추진 엔진, 전력 계통이 전부 하나로 통합돼야 합니다. 이 통합이 핵심인데 엔진과 가스 연료 공급 장치, 제액화 시스템, 전력 계통이 고밀도로 얽혀 있어서 부품 하나의 결함이 연쇄 장애로 증폭되거든요. 한국은 이 기술을 1991년부터 30년 넘게 쌓아왔고 인터페이스 시험과 극저온 누설 평가, 장기간 시운전까지 전 과정의 검증 체계를 표준화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LNG선을 처음 만든 건 2008년이니까 시작부터 17년 이상의 격차가 있었던 셈이고 이 간극은 아직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선주들이 조선소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최소 5년에서 10년간의 운항 데이터인데 중국 조선소들은 이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한국 조선소의 인도우 서비스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전용 애프터 서비스 팀과 예비 부품 공급망,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배를 납품한 뒤에도 연료 효율과 정박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계속 관여하면서 선주의 초소유 비용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돈만 있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년간 수백 척의 LNG선을 건조하고 운항한 실적 데이터가 축적돼야 가능한 건데 중국은 이게 없죠.
중국이 이 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당연히 돈이 됐기 때문인데 2022년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서 LNG선 발주가 폭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파이프라인 가스를 끊으면서 배로 실어 나르는 LNG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글로벌 천연가스 교역량 중 LNG 비중이 2018년 약 35%에서 2022년 46%까지 치솟았고 이 추세에 발맞춰 LNG선 발주가 쏟아졌습니다. 중국은 이 흐름을 타고 2022년 한 해에만 55척을 수주했는데 업계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거라는 우려까지 나왔죠. 중국의 모기는 오로지 가격이었는데 한국이 LNG선 한 척에 2억 5천만 달러를 받을 때 중국은 2억 3천만 달러를 제시했거든요. 척당 차이가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80억 원이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서 중국은 전체 128척 발주 중 30척을 따내면서 한국의 동무대에 균열을 낸 것처럼 보였거든요.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중국 조선소의 가격 경쟁력은 낮은 인건비에서 나오는데 기술력이 아니라 사람값으로 싸게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저가 전략이 부메랑이 됐습니다. 후동중화를 제외한 중국 조선소들은 완성된 LNG선을 인도해본 경험 자체가 없었거든요. 다롄, 장난, 양쯔장, CMHI장 수 이런 조선소들이 수십 척씩 수주를 받아넣었는데 배를 만들어서 납품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납기를 지킬 수 있을지 배가 제대로 작동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고 중국 조선소의 건조 기간은 최대 60개월까지 걸렸거든요. 후동중화만 최근에야 24개월에서 30개월로 줄인 정도였는데 한국 조선소는 이미 이 수준을 오래전에 달성하고도 남았습니다. 유럽과 일본, 미국의 대형 선사들은 이런 리스크를 도저히 감수할 수 없었거든요. LNG선은 하루 손실이 1억 원이 넘는 고위험 자산이니까요. 그리고 LNG선 시장에서는 장기 신뢰 계약이 표준인데 초기 품질이 곧 브랜드 자산이기 때문에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중국은 CESI 시리즈의 연이은 사고로 바로 이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 결과는 수주 성적표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5년 한때 신규 발주 LNG선 18척이 전부 한국 조선 3사로 향했고 중국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거든요. HD 한국조선해양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 점이 확인됐는데 중국 LNG선 수주가 대부분 중국 내수용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겁니다. 국제 발주 시장에서는 중국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었고 이건 기술 문제에 더해 미국의 압박까지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작년 10월부터 중국산 선박에 순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수수료는 매년 올라서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까지 치솟는데 중국에서 만든 배를 쓰는 것 자체가 미래의 비용 폭탄이 되는 구조입니다. 중국도 보복으로 같은 날 미국 선박에 순톤당 400위안의 수수료를 부과했고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목록에 올리기까지 했거든요. 미중 양국이 2025년 11월 정상회담에서 1년 이내에 합의했지만 중국산 선박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메시지는 전 세계 선주에게 확실히 전달됐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중국산 선박에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 선주가 인식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조선소를 선택하는 건 훨씬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거든요. 그래서 선주들이 결국 어디로 돌아오고 있느냐? 바로 한국입니다. 숫자가 이걸 증명하거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181억 6천만 달러, 하나오션이 98억 3천만 달러를 수주하며 모두 연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3사 합산 수주 잔고는 약 135조 원으로 3년에서 4년치 일감이 꽉 차 있고 2028년 납기 슬롯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거든요. 지금 새로 계약을 하면 2029년에나 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선주들이 한국에 줄을 서고 있다는 건 신뢰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12월 유럽 선주와 LNG 운반선 7척 규모의 2조 5천억 원 대형 계약을 맺었고 삼성중공업도 오세아니아 선사에서 7천억 원 2척을 따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초 미주선사와 초대형 LNG선 4척 1조 5천억 원 계약을 따냈는데 이건 전부 중국이 아닌 한국을 택한 선주들이거든요. 프랑스 GTT사 분석에 따르면 선주들이 LNG선 발주에 나서면서 2028년 슬롯이 거의 완판이고 2029년에는 선가 상승까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건 한국 조선소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뜻인데 비싸도 한국 배를 사겠다는 선주가 그만큼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이 2조 7천 원을 넘기면서 전년 대비 3.5배 급증했는데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2년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수주분의 성과가 11% 올랐고 2024년에는 추가로 20%가 뛰었는데 이 고성가 선박들이 2026년 실적에 본격 반영되거든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026년 조선업 수출이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 이건 한국 제조업 전체에서 봐도 대단한 수치입니다.
BW LNG 같은 글로벌 선주는 장기 용선 계약도 없이 한국에 투기적 발주까지 넣을 정도인데 이건 LNG선 성과가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납기 슬롯을 확보하려는 선주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 조선소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가격 경쟁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조건으로 수주하는 완전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다만 긴장을 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2026년 들어서면서 중국이 다시 반격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올해 1월 기준 중국 조선소들은 최소 13척의 LNG선을 수주했고 후동중화는 신규 전용 야드 창싱다오까지 가동하며 건조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연간 인도 척수가 2023년 6척에서 2025년 11척으로 늘었는데 다행히 수주 대부분이 중국 자본 관련 프로젝트에 국한돼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죠. 유럽과 일본, 미국의 글로벌 LNG 선사들은 여전히 한국을 선택하고 있고 이 비선호 현상은 미국 제재와 맞물려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선주들과 일본 선사들이 중국을 건조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 격차만이 아니거든요. LNG선은 사고가 나면 금융과 보험에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주는 고위험 자산이라서 선주들은 장기 운항 안정성과 과거 실적을 가장 중시합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한국 조선소와 실적이 몇 년밖에 안 되는 중국 조선소 사이에서 선택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건 단기간에 바뀔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앞으로의 판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도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골든패스를 비롯한 신규 LNG 설비가 올해부터 가동되거든요. 카타르도 노스필드 확장으로 생산을 1억 2,600만 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 EU도 러시아산 가스를 끊는 시점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미국 내 우드사이드, 텔루리안, 포트 아서 등 5개 LNG 프로젝트만 해도 80척 이상의 운반선 수요가 나오고 캐나다까지 합치면 100여 척이 넘거든요. 클락슨 리서치는 올해 LNG 운반선 발주를 115척으로 전망했는데 한국 4사의 연간 인도 능력을 뛰어넘는 수요가 최소 2년 이상 이어질 겁니다. 여기에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 해군 함정 시장까지 열리면서 한국 조선 3사의 미국 관련 수주 잔액이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하나오션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해 미 해군 함정 정비에 본격 진출했고 HD 현대중공업은 차세대 군수지원함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V식 LNG 처리선 4기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건 중국이 미국 제재 때문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이죠. 미국 해군의 연간 유지보수 시장만 20조 원 규모인데 미국 자체 조선 능력이 붕괴된 상태라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품고 있는 아킬레스건도 솔직히 짚어야 합니다. 바로 화물창 기술의 프랑스 의존 문제거든요. LNG선의 핵심인 멤브레인형 화물창 기술을 프랑스 GTT사가 독점하고 있어서 한국은 배 한 척 만들 때마다 성가의 5%를 로열티로 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조선 3사가 GTT에 지급한 로열티가 총 7조 4천억 원이고 2029년까지 추가로 3조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배 한 척당 약 130억에서 190억 원을 프랑스에 갖다 바치는 건데 순수 건조 이익의 절반 가까이가 기술 사용료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가 한국형 화물창 개발에 나섰는데 2004년 시작한 첫 프로젝트 KC-N1은 실패로 끝났거든요. KC-1을 탑재한 LNG선 2척이 화물창 결함으로 5개월 만에 운항이 중단됐고 지금까지 재운항에 나서지 못하면서 업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후속 프로젝트 KC-2를 추진해서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독자 화물창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17만 4천 입방미터급 신조선에 KC-2를 실제로 탑재해서 실증하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고 2030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GTT 로열티를 안 내도 되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에 역으로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 조선업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메탄올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전지 선박, 소형 모듈 원전 탑재 선박까지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도 추진 중인데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중국과의 격차를 기술로 더 벌리겠다는 전략이죠. 2020년 평균 신조 성과가 전년 대비 20%나 뛰었다는 건 한국 배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모든 흐름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선주들은 싼 배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배를 원한다는 겁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는 단기 물량을 만들었지만 신뢰라는 시험대에서 미끄러졌고 한국은 수십 년 쌓은 기술과 실적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을 세웠습니다. LNG선 한 척이 멈추면 하루 1억 원 넘는 손실에 터미널 마비, 최악에는 대형 참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280억 원 아끼겠다고 도박할 선주는 없거든요. 중국에서 만든 배가 바다에서 멈추고 호주 정부가 입항을 금지하고 미국이 수수료 폭탄을 때리는 상황에서 선주들의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비싸도 한국 배를 쓰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반사이익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2026년 슈퍼사이클 2막이 열리고 있고 한국 조선소에는 4년치 일감이 빼곡한데 이 일감을 채운 건 돌아온 선주들이거든요. 조선업의 승부는 결국 누가 싸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바다를 달릴 수 있는 배를 만드느냐에서 갈리는 겁니다. 그 답을 한국이 수십 년째 증명하고 있고 중국 배를 샀다가 피눈물 흘린 선주들이 그 증거를 직접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K조선의 힘입니다.